안녕하세요. 잘자냥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집사 채널입니다. 네, 또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전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제가 리딩해드릴 책은요, 20주 연속 인문 베스트셀러로 꼽혔던 김혜남 정신분석 지으신 메이븐 출판사의 당신과 나 사이라는 책입니다. 네, 인문학 책 중에서도 특히 인간관계 심리학 책을 좀 즐겨보는 편인데요. 당신과 나 사이가 왜 20주나 연속해서 인문 베스트셀러로 꼽혔는지 저는 그 김혜남 전문의님의 프롤로그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혼자 살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맺어져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죠.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나. 성장하면서 또 사람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당신과 나 사이에 정말 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아마 비단 저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은 정말로 당신을 통해서 나 스스로가 상처받기도 하고, 또는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아마 많이들 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상처 주기도 싫고 상처 받기는 더 싫은 사람들에게는 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가족과 나 사이에 필요한 거리는 20cm, 그리고 친구와 나 사이에 필요한 거리는 46cm, 그리고 회사 사람과 나 사이에 필요한 거리는 1.2m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치상으로 그래 알겠어 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다른 거리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하면서 함께 있으면서 상처를 받지 않고 또는 상처를 주지 않는지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리딩을 하기 전에 김혜남 정신분석의님의 프롤로그에서 몇 문장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아마 이 프롤로그만 들어도 내가 요즘 고민하는 어떤 인간관계, 그리고 살아가면서 아마 평생 고민하게 되는 당신들과 나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했던 실수들을 당신이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일 중 하나는 사람들이 가까운 이보다 오히려 낯선 이에게 더 친절하다는 사실이다. 낯선 이를 만나면 호의를 보이며 그의 말에 귀 기울이던 사람들이 가까운 이에게는 그러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 힘들지? 라고 위로해 주기를 바란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해 주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여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마치 각자의 섬에 고립된 듯이 살아간다.
그러고는 자신을 외롭게 만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한다. 왜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외롭다고 말하는 걸까? 무엇이 당신과 나 사이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고 있는 걸까? 부끄럽지만 관계의 지옥에서 빠져나가려면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나 또한 생각한 적이 있었다. 아니, 지옥 같은 관계로부터 도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도망가는 대신 나는 내 관점을 바꾸는 방법을 택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생각이 없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데만 열중해도 모자라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는 동안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편안해졌다는 사실이다. 작년에 고등학교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다. 이 작가님이 파킨슨 병에 걸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도 갑자기 몸이 굳어버려서 음식 차리는 것도 못 도와주고 설거지도 못하고 숟가락질도 잘 못해서 친구가 떠먹여주는 음식을 받아 먹어야 했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 같은 내가 너무 싫었다. 그런데 내 표정이 안 좋은 것을 눈치챈 한 친구가 그렇게 말해주었다. 해남아, 너는 그냥 그렇게 있어주기만 해도 좋아. 아무 쓸모없는 나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친구들 앞에서 나는 엉엉 울고 말았다. 그동안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고통을 홀로 견디며 억눌렀던 감정들이 폭발한 것이다. 한참을 울고 나니 속이 시원했다. 아무것도 나아진 것은 없지만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 어떤 고통이 와도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도 얻었다. 나는 당신 곁에도 그런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란다. 아니, 적어도 내가 40살이 되도록 저질렀던 실수를 당신이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서로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면 누군가에게 어깨를 내주는 법과 함께 잘 기대는 법을 배워서 당신이 더 이상 외롭지 않으면 좋겠다. 여기까지가 김혜남 작가님이 적으신 프롤로그였어요. 너무 와닿지 않나요? 누구누구야, 뭐 네가 무슨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너는 그냥 그렇게 있어주기만 해도 좋아.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에서 처음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과 있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그냥 그 사람 존재만으로도 내 마음이 너무 충만하고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고, 그렇지만 그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은 아마도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하고 어떤 거리 조정에 실패했을 때 나 또한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또는 그런 필요 없는 기대로 인해서 나 또한 상처를 받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이었는데 사람을 어떤 수단으로 대하지 마라. 그 사람 자체를 목적으로 대하라 라는 말이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이셨는데, 물론 이건 아버지가 만드신 말은 아니겠죠? 근데 저는 그때 정말, 물론 제가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지만, 정말 아버지는 멋있는 분이다. 정말 그래야지. 나는 그냥 어떤 사람을 그 사람 존재로만, 어떤 그 사람 자체를 목적으로만,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서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어야지, 이렇게 쓰면서도 실은 그 실천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 리딩을 프롤로그에서 작가님이 했던 실수들을 당신이 또는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과 서로 거리를 잘 유지할 수 있는지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챕터 1, 2, 3, 4, 5 이렇게 6, 7까지 있어요. 근데 그 챕터 중에서 제가 정말로 깊이 와닿았던 것들 위주로 해서 먼저 리딩을 해드릴게요. 챕터 1은 사람 사이에 거리가 필요한 이유.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큰 상처를 준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바라지 않던 기대를 품기 시작한다. 자신이 그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가 불완전한 자신을 완벽하게 채워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기대가 너무 큰 걸까? 어느 순간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오고 실망한 만큼 상대방을 원망하고 미워한다. 기대가 컸던 사람일수록 상대에게 그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며 화를 내기도 한다. 사랑한다면 그 정도는 해줘야 당연하다는 듯이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것이다.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기서 숨어있는 말은 사랑한다면이다. 나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약속을 지켜야 하고, 나를 사랑한다면 전화를 해야 하고, 나를 사랑한다면 기념일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사람은 혹시 상대방의 사랑하는 마음이 변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너무 몰아붙이면 상대방도 참다 못해 화를 터뜨리게 마련이다. 가까운 만큼 서로의 약점을 잘 알기에 사소한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건 시간 문제다. 때로는 어떻게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상대방의 깊은 상처를 건드리기도 한다. 내가 가장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까지 다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다.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아프게 만들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한 부부가 있었다. 아내는 남편이 일개 의사가 아니라 성공한 병원장이 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윗사람들과의 친목 모임이나 술자리가 있으면 남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남편은 연구와 진료에 더 집중하고 싶었다. 사람들을 관리하고 병원을 경영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아내는 아니 남자가 왜 그렇게 야망이 없어? 라며 남편을 몰아붙였다. 둘은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보통 가족이나 연인을 위해 하는 일들에 대해 사랑하니까 라는 이유를 붙인다. 다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행동이 사랑일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휘두르려고 한다. 그를 사랑한다면서 정작 그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화를 내고 싫어하는 걸 하려고 들면 못하게 막기도 한다. 위의 아내도 남편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기를 바랐다. 남편은 병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아이가 이뤄주기를 바라는 엄마도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런 엄마는 아이가 필요로 하는 사랑을 주기보다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필요한 사랑만 아이에게 준다. 심지어 아이가 다른 길을 가겠다고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며 아이의 뜻을 꺾으려고 한다. 아이에게 엄마는 생명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는 엄마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 엄마가 원하는 것만 하게 된다. 어쩔 수 없이 엄마의 분신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엄마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가득하고 나중에는 그것을 어쩌지 못해 스스로를 파괴하기에 이른다. 욕심과 사랑은 구분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냥 상대방을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이기적인 욕심일 뿐이다. 그리고 자기 취향에 맞게 타인을 길들이고 싶어도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나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부모도, 연인도, 사랑하는 아이도 나와 같을 수는 없다. 아마도 타인을 길들이려고 애쓸수록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상대방이 나와 너무나 다르다는 절망적인 사실만 깨닫게 될 것이다. 제가 이 부분에서 정말 너무 공감했던 이유가 요즘에 법륜스님의 영상을 좀 자주 보고 있는 편인데요. 법륜스님이 되게 재밌는 말을 하셨어요. 부부가 다툼을 할 때 이제 30년, 40년 산 부부들이 하나같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도 이 사람은 나와 얘기가 통하겠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너무 이야기가 통하고 너무 사랑하고, 그렇죠. 우리가 관계를 맺는 거 너무 사랑하고 내가 혼자일 때보다는 행복할 것 같으니까 우리 다 행복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쩜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을 선택했지? 막 이러시면서, 법륜서님은 더 재밌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워낙 재미가 없는 사람이라서, 이 인간들 중에 정말 어째 이렇게 세상에서 찾다 나랑 제일로 안 맞는 사람을 골랐다고. 네, 오래된 부부들한테 다 한번 물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오히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상대방이 이 정도는 알겠지, 나에 관해서 이 정도는 알겠지, 내 감정을 이렇게는 알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때로는 위로를 받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받고 싶기도 하고, 사랑받기도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착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이 이 정도는 해주겠지, 어떤 기대치? 아마 작가님도 이 사실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욕심과 사랑, 특히 이 욕심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움직여주겠지라고 어떤 상대방을 조정하려는 그런 욕심은 정말 구분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 인간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슬픔으로 다가온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완벽하게 이해받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날 이해하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나를 이해하지? 너는 내 편이잖아 라고 말하는 이유다. 하지만 아무리 사랑해도 상대방은 내가 아니기에 나를 오해할 수도 있다. 나는 그저 햇볕이 따가워서 얼굴을 찌푸렸을 뿐인데 그는 자기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아니, 그런 오해를 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를 아직도 그렇게 몰라? 라고 반문하며 서운함을 토로해도 어쩔 수 없다. 사랑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가능하다.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우리는 알면서도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일 앞에서 좌절하고 불안해하며 화를 내고 초조해한다. 앞선 차들이 사고가 나는 바람에 도로가 꽉 막혀 있다고 해보자. 누군가는 그에 대해 분노를 터뜨린다. 하지만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리 화를 내고 안절부절 못해봐야 내 뜻대로 상황이 풀릴 리 만무하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답답하고 속이 터져도 사랑하는 사람에겐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그럴 때는 그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을 억지로 고치려고 해봐야 고쳐지지 않을 뿐더러 서로 상처만 입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과 말이 상처가 되는 건 한순간이다. 그럴 때일수록 기억해야 한다. 부모들이 아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 10대 청소년에겐 쓸데없는 잔소리로만 들린다는 것을, 잔소리가 자꾸 반복되면 오히려 반항심만 부추긴다는 사실을 말이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그 어떤 힘도 행사하지 않고 상대를 그저 따뜻한 눈길로 지켜봐주는 것. 그의 생각과 행동들이 그가 살아온 세월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함으로써 그의 과거 전부를 끌어안는 것. 그러므로 그의 못나고 초라한 모습도 껴안는 것.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야말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행복 가운데 하나는 뭔가 더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를 숨기지 않아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받아들이는 일이야말로 그 행복에 다가가는 지름길이다. 오래 사귄 연인이 있었다. 어느 날 그들은 심하게 다툰다.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된 싸움은 어느새 서로에게 온갖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내기에 이르렀고, 늘 그랬듯 여자는 자리를 박차고 돌아서서 가버렸다. 하지만 늘 그랬듯 남자는 곧 화해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 날 여자는 남자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한다. 알고 보니 여자는 남자에 대한 기억을 모두 지워버린 뒤였다. 제멋대로 자신을 지운 여자를 보며 충격을 받은 것도 잠시. 화가 난 남자는 그 길로 기억을 지워준다는 병원으로 달려간다. 넌 늘 그랬어. 이기적이고 충동적이고 화가 나면 함부로 말하고. 좋아, 나도 널 깨끗하게 지워줄게. 그렇게 남자도 여자와의 기억을 하나 둘 지워나간다. 처음엔 속이 후련했다. 그런데 기억을 지우는 과정에서 둘만의 아름다운 추억이 떠오르기 시작하자 남자는 흔들렸다.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어 안달하던 과거를 돌이키며 남자는 문득 깨닫는다. 자신이 여자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꽁꽁 언 찰스강 위에 나란히 누워있는 두 사람은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본다. 이토록 행복하고 충만한 순간이 또 있을까?
뒤늦게 남자는 외친다. 거기 누구 없어요? 이 기억만큼은 지우고 싶지 않아요. 멈춰요, 제발요. 죽도록 사랑했던 연인이 서로를 인생에서 지우기로 결심하고 나서 뒤늦게 사랑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 이터널 선샤인의 이야기다. 남자가 기억을 지우기 전에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종종 영화의 주인공처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곤 한다. 후회 없는 삶을 바라면서도 늘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관계를 끊기 전에 거리부터 두어보라. 누구나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괴로울 수밖에 없다. 마음이 불편하면 일도 잘 안 되고 다른 인간관계도 잘 안 풀린다. 예전에 나는 한동안 시어머니가 미워서 잠을 못 이룬 적이 있었다. 그 감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 달 정도 불면증에 시달리기까지 했다. 시어머니를 떠올리면 이내 가슴이 답답하고 울화가 치밀었다. 이러다 어떤 식으로든 사고를 치게 될 것 같아 불안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왜 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지? 나는 내가 더 노력하면 시어머니가 나를 예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였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나를 인정해 주기는커녕 늘 못마땅한 표정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그런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도 해봤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사이에 미움은 커져만 갔다. 나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를 이해하기를 포기하고 시어머니가 절대 바뀌지 않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는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저녁밥을 먹고 나면 과일을 깎아드리곤 했는데 예전에는 나도 그 옆에 앉아서 과일을 먹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어머니 과일 드세요. 저는 지금 속이 안 좋아서요. 라고 말하곤 방으로 들어가 내 할 일을 했다. 시어머니와 부딪힐 일을 자연스럽게 조금씩 줄여나간 것이다. 남들에게는 그게 별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늘 욕을 먹으면서도 시어머니 곁을 지켰던 나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들이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니 싫든 좋든 매일 얼굴을 봐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어머니와의 거리두기를 늘려갈수록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 며느리로서 할 도리만 하자 마음 먹고 최대한 나만의 시간을 늘리는 데 집중하자.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울컥했는데 네네 하며 한 귀로 흘려버릴 수도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자 언제 그랬냐는 듯 잠도 편안히 잘 수 있게 되었다. 거리를 두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거리두기를 상대방을 차단하고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신경을 끄지 못한다. 상대방이 나로 인해 약간이라도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면 괜히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린다. 반대로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조심하기는커녕 태도의 변화가 없으면 화가 나게 된다. 여전히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에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거리는 상대방과 나 사이에 존중을 넣는 것이다. 이때 존중은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그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고치려고 그러면 그가 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나를 구속하려 들까봐 겁을 먹게 된다. 반대로 내가 조금 거리를 두고 자유롭게 혼자 있고 싶다고 해보자. 그러면 상대방은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너무 가까워서 서로 상처 주지 않고 너무 멀어서 외롭지 않은 거리를 확보하는 건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힘든 일이다.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이 딜레마에 대해 고슴도치의 이야기를 빗대어 설명한다. 겨울에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기 위해 가까이 다가간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게 된다. 상처 입은 고슴도치들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 물러나지만 추위는 다시금 서로에게 다가가게 만든다. 이처럼 고슴도치들은 가까이 다가갔다 뒤로 물러서기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그러나 서로 따뜻함을 느끼면서도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거리는 분명 존재하며 고슴도치들은 최적의 거리를 찾기 위해 늘 노력한다. 퍼스널 스페이스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은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로. 그는 저서 숨겨진 차원에서 인간의 공간 사용법에 대해 4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느 만큼의 거리가 필요한지에 대해 여러 실험을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글 말머리에 말씀드렸듯이 먼저 밀접한 거리, Intimate Distance Zone이라는 것은 0에서 46cm 미만으로 사랑을 나누고 맞붙어 싸우고 위로해주고 보호해주는 등의 행위가 일어나는 거리를 말한다. 소리보다 촉감이나 후각 등의 감각이 주요 소통 수단이 된다. 가족이나 연인처럼 서로의 친밀도가 가장 높은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리라고 볼 수 있다. 이 거리는 자기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거리이므로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이 개인적인 거리, Personal Distance Zone으로 46cm에서 1.2m이다. 접촉을 꺼리는 사람들이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리를 지칭하기 위해 동물학자 하이니 헤디거가 사용한 용어로 서로의 팔 길이만큼의 사이를 뜻한다. 그것은 곧 손을 뻗으면 상대방의 손발을 잡을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하다. 세 번째 거리는 사회적 거리, Social Distance Zone으로 1.2m에서 3.6m로 지배의 한계를 넘어선 거리다. 어떤 특별한 노력이 없는 한 상대방과 닿지도 않고 그럴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비개인적인 업무가 행해지며 사무적이고 공식적인 성격을 띈다.
회사 사무실이나 넓은 공간에 놓인 탁자를 사이에 둔 소그룹의 회의나 모임 등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거리는 공적인 거리, 퍼블릭 디스턴스 존으로 3.6m에서 7.5m인데 이는 개인과 대중 사이의 거리로 과장된 목소리와 함께 몸짓이나 자세 등 비언어적 의사 전달 수단이 요구된다. 이처럼 에드워드 홀은 네 가지 거리를 제시하면서 문화나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 그 디스턴스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누군가 처음 만났을 때 결혼하셨나요? 아이는 몇 명인가요? 라는 말을 인사차 묻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서양 문화권에서 볼 때 그것은 개인의 사적 공간을 침해하는 아주 무례한 질문이다. 회사 사람들끼리 식구라는 표현을 쓰며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 책에서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위의 네 가지 거리 중 밀접한 거리와 개인적 거리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 안에 있으며 그 관계를 제대로 풀어가지 못하면 나머지 관계도 제대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족인데도 친구보다 못한 관계로 계속 얼굴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큰 고통이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서로가 서먹하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반면 친구가 우리 사이에 비밀은 하나도 없어야 해 라고 우긴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거리를 무시하는 행위다. 그렇다면 가족과 나 사이에, 사랑하는 연인과 나 사이에, 친구와 나 사이, 회사 사람들과 나 사이에 필요한 최적의 거리는 과연 얼마일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인간관계를 통해 행복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을까? 당신은 친한 친구에게 얼마나 빌려줄 수 있는가? 퇴근 시간을 셈하며 한창 지루한 오후를 보내고 있던 지수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휴대전화 너머로 울먹이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성희 씨였다. 남편 회사 부도를 당장 막아야 하는데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없겠냐는 얘기였다. 회사에서 진행 중인 계약이 성사되면 한 달 안에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얼마 전에 탄 적금이 있지 않느냐면서 말이다. 얼마 전에 탄 적금이 있지 않냐면서 말이다. 망설이던 지수 씨는 친구의 다급한 상황을 모른 채 할 수가 없어서 돈을 빌려주었다. 하지만 곧 성사될 거라던 계약은 엎어지고 돈을 갚겠다던 날짜는 계속 미뤄져 4개월이 지났다. 어려운 사정은 알겠지만 자신도 그 돈으로 결혼을 해야 했기에 지수 씨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친구는 계속해서 시간을 더 달라고만 했다. 친구 사이가 어느 순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채권자와 조금만 더 봐달라는 채무자의 관계로 변질되어 버린 듯해서 지수 씨는 너무 속상했다. 또 피치 못할 사정이라도 그렇지 결혼식을 치러야 한다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는 친구가 원망스러웠다. 사람들은 때로 서로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를 궁금해하며 돈 얘기를 꺼낸다. 친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얼마나 빌려줄 수 있어? 그러면 고민하며 각자 자신이 생각한 액수를 얘기한다.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걱정이 앞선다. 돈을 인간관계와 결부시키는 것이야말로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수 씨와 성희 씨는 3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인해 갑자기 사이가 멀어졌다. 그런데도 그 3천만 원이 친한 친구 사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1,000만 원이나 500만 원이었다면 친구가 아닌 걸까? 사람들은 돈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돈을 많이 번 부자를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자를 헐뜯지 못해 안달한다. 돈 자체가 우리들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 그래서 미국의 시인 칼 샌드버그는 돈은 자유, 지위, 모든 죄악의 뿌리, 행복의 합계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돈은 중요하다. 그러나 돈이 있든 없든 돈에 휘둘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여전하다. 너도 나도 대학교에 들어가면 학자금 대출부터 받는 세상에서 결혼하려면 최소 3천만 원이 필요하고 한 자녀를 키우려면 3억이, 돈이 있든 없든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돈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3억이 들어도 자녀를 키우고 싶은 사람이 있고 4억이 없어도 행복한 부부가 있다. 반면에 10억을 가지고 있어도 자녀를 낳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고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불행한 부부가 있다.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경제적 독립은 필수다. 내가 쓰는 돈은 내가 벌어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면 상대방에게 예속됨은 불가피하다.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아비가 누더기를 걸치면 자식은 모른 채 하지만 아비가 돈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자식은 모두 효자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설령 자녀가 나이든 부모를 돌볼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형편이 어려운 자녀에게 돈을 내주더라도 부부가 살 만큼은 꼭 남겨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면 돈을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말아야 한다. 안 그러면 앞에 지수 씨처럼 돈과 친구를 둘 다 잃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여의치 않은 상황에 처해 급하게 돈을 꺼달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마련이다. 그럴 때는 얼마나 빌려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기 전에 빌려주고 나서 못 받아도 타격을 받지 않을 액수가 얼마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애초에 친구를 위해 손해봐도 괜찮은 정도의 돈만 빌려주라는 얘기다. 돈을 받지 못할 각오를 하고 줘야지 나중에 상황이 악화되어도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만약에 그래도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우리 사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상대방이 원망해도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정말 친한 친구라면 그런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화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인간관계도 좋다. 화가 났는가? 그럴 때는 감정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화를 누그러뜨려야 한다. 갈등 상황에서 잠시 물러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다.
나는 당신이 그랬으면 좋았을 거야 라는 I wish...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좋다. 예를 들면 당신이 나를 더 도와줬어야 했어 라는 비판의 어감 대신에 당신이 나를 더 많이 도와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소원의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부드럽게 잘 전달할 수 있다. 한계를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내가 참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되도록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상대방은 절대 알아서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화를 잘 다스리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법을 배우게 되면 싸우더라도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둘의 관계도 더 돈독해질 것이다.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삶을 당장 멈추어라. 기대치. 정신분석 치료에 입문한 의사들이 대부분 거쳐가는 과정이 하나 있다. 바로 구원 환상에 빠지는 일이다. 구원 환상이란 의사인 내가 열심히 치료하면 그만큼 환자가 좋아지고 결국에는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치료하는데 왜 환자가 안 좋아지는 걸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자책하던 나는 선배 의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김 선생, 당신처럼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이 과연 그 환자 인생에 또 있었을까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환자를 당신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당신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그 결과는 환자의 몫이에요. 나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의사 마음대로 환자를 바꿀 수는 없다. 의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환자가 낫고 싶다는 의지를 품고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나는 그 다음부터 후배들에게도 말했다. 환자를 피그말리온처럼 생각해서 마음대로 조각하려 하지 말라고. 정신분석 치료의 목표는 환자의 고통을 최대한 경감시키는 데 있는 것이지 환자를 개조하는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해보라. 누군가가 도와준다면서 너는 이게 틀렸고 이걸 바꿔야 해 라고 하면 오히려 반발심이 일지 않을까? 아무리 상대방을 위한 일이라고 해도 상대방에게는 그것을 따를지 말지 선택할 결정권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만 한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다. 내가 사랑을 퍼준다고 해서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사랑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움직여주길 바라면 그 기대를 상대방이 모두 충족시켜주기를 바라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은연중에 상대방은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려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움직이게 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우연히 영재발굴단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데 한 아이가 내 눈길을 끌었다. 문제집이나 학습지 푸는 걸 매우 좋아한다는 아이는 PD가 퀴즈를 냈는데 모르는 문제가 나오자 얼굴을 찡그리며 괴로워하다 불쑥 방 장롱 안에 들어가 버렸다. 뭐가 괴로운 건지 아이는 장롱에 쿵쿵 머리를 박았다. 엄마가 달래고
PD가 그 이유를 물어도 아이는 장롱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다. 보다 못해 엄마는 아이를 정신과 전문의에게 데려갔고 의사가 네가 공부를 잘한다고 하던데 자랑 좀 해봐. 어떤 거 잘해? 라고 묻자 아이는 곱셈도 할 수 있고 혼합 계산도 할 수 있는데 더하기하고 빼기 합쳐져 있는 것밖에 못해요. 라고 답했다. 6살이 곱셈을 할 줄 안다면 자랑하기 바쁠 텐데 왜 그것밖에 못한다고 답한 걸까? 의사가 그 이유를 묻자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더 대단한 거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엇 때문에 더 대단한 걸 하고 싶어? 지금도 이렇게 훌륭한데? 사람들한테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까봐 먼저 걱정하는 아이. 아이는 혹시라도 문제를 틀리면 똑똑한 아이라는 엄마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했다. 의사가 학습지 푸는 게 정말 재미있냐고 물으니까 아이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엄마가 실망한다고요. 실망한다고요. 그렇게 2번이나 반복해서 말했다. 실망이라는 말의 뜻을 아냐고 묻자 고민하던 아이는 이렇게 답했다.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밤 9시에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오랫동안 안 나와서 속상하고 그런 거요. 의사가 얘기를 더 하자며 다가가자 아이는 뒤돌아서서 창문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다.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아이는 의사가 나는 네가 문제를 맞히는 것보다 네 기분이 어떤지가 더 궁금해 라고 하자 결국 펑펑 울어버렸다. 엄마가 공부하라고 아이를 다그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문제를 잘 맞히면 좋아했고 사람들이 아이를 칭찬하면 행복해했다. 그럴수록 아이는 엄마와는 반대로 문제를 틀리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을 키워갔다. 문제풀이를 좋아한다며 웃는 아이는 속으로는 엄마가 자기에게 실망할까봐 늘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다. 적정한 기대는 기분 좋은 성취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만을 주어서 오히려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다.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오로지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겨우 문제 하나 못 풀었다고 장롱 안으로 들어가 머리를 박는 아이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하는 게 적당한가 하는 점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을 가깝다고 느끼거나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기뻐할 거야 하는 기대를 품는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그가 기대만큼 좋아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하는 실망의 말을 내뱉는다. 이처럼 부푼 기대가 사람을 힘들어한다는 건 알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품는 기대는 늘 적당한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상대방이 그 기대를 원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텔레비전에 나온 아이는 문제집을 푸는 걸 좋아하지 않았지만 엄마 때문에 문제를 풀어왔다. 엄마 입장에서 보면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는데 문제를 잘 푸니까 그저 내버려 둔 것이다. 아닌 척해도 결과적으로 아이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계획하고 그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결론 지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이에게 네가 싫으면 안 풀어도 돼 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아이의 기분이 어떤지를 묻지 않았다. 결국 엄마는 뼈아프게도 6살 아이가 강박관념에 시달리도록 방치하고 말았다. 내가 원하는 걸 사랑하는 사람도 원할 거라는 생각은 명백한 오산이다. 그러므로 암묵적으로라도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달라고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된다. 더불어 상대방이 내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실망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을 원망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이 상대방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방법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대보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먼저다.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닌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삶은 불행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래서 과거 상황으로 돌아가 상처받았던 일을 아예 무효화시키려고 하거나 그 상황을 다르게 재현함으로써 상처를 극복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과거에 자신이 했던 방식대로만 일을 해결하려고 들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일을 회피해버리기 때문에 문제는 풀리지 않고 고통만 가중되게 된다. 우리가 과거의 고통을 자신도 모르게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비슷한 유형의 사람하고만 사랑에 빠지고 관계에서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다가와도 먼저 밀어내버리는 현상이 반복되면 왜 그런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원인은 마음속 상처 입은 아이다. 그렇다면 마냥 다른 사람을 만나면 괜찮을 거야 라고 헛된 기대를 반복할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어디가 아팠는지 얘기할 수 있도록 돕고 상처에는 약을 발라주어야 한다. 그래야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 그렇게나 바라던 사랑을 마음껏 주고받을 수 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의 사랑과 행복을 모두 놓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는가? 불행했든 행복했든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과거의 누군가가 당신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고 해서 현재의 당신이 꼭 불행하란 법은 없다. 과거에는 불행했지만 그 과거를 잘 떠나보내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현재를 잘 가꾸는 사람도 많다. 과거가 불행했다고 다 불행한 현재를 사는 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원망하면서 문제의 모든 원인을 그 사람에게로 돌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봐야
그 사람은 바뀌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과거도 바뀌지 않을 테니까. 그로 인해 더 상처 입는 건 당신일 테니까 말이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겉에 단단히 중무장한 껍데기를 벗고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는 것이다. 한 환자가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스스로 치유해 가던 어느 날 나에게 문득 그런 말을 했다. 자기네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10분밖에 안 걸린다고. 예전에는 1시간 넘게 걸리는 줄 알았단다. 어린 시절 사람들에게 늘 놀림을 당했던 그는 밖에 나가면 또 놀림을 당할까봐 겁이 나서 길거리를 지나가는 것 자체를 무서워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1시간처럼 느낄 만큼 그 시간이 너무 끔찍했던 것이다. 과거의 상처는 어쩌면 그 얘기처럼 10분일 수 있다. 그 말을 하면서 환하게 웃던 그의 모습이 여전히 생생하다. 타인에게 함부로 당신을 평가할 권리를 주지 마라. 비교의 늪. 형이나 누나처럼 잘할 수는 없니? 내 친구 아들은 성격도 능력도 좋아서 회사에서 잘 나간다던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삶은 불공평하다. 애초에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주 가까이에 있는 잘난 사람들이다. 나보다 공부도 운동도 잘하는 형제나 자매, 말썽 하나 안 부리고 능력도 뛰어난 엄마 친구 아이들 때문에 우리는 늘 열등생이 되고 만다. 이처럼 비교는 사람을 위축되고 우울하게 만든다. 사람들이 비교를 싫어한다고 말하는 이유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비교를 멈추지 않는 걸까? 비교하는 심리는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고 싶은 마음에 근거한다. 그럼으로써 남들보다 더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비교 심리는 거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갓난아기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지만 언니 오빠는 키도 크고 웬만한 일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막내는 언니 오빠를 본능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한다. 거꾸로 동생을 본 첫째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태어난 동생이 엄마의 품과 젖을 빼앗고 온 가족의 사랑과 관심을 앗아간다. 그러니 얼마나 동생이 밉겠는가. 그때부터 시작된 비교는 사는 내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한다. 그런데 문제는 비교가 싫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목표를 정함에 있어 비교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데 있다. 그래도 기왕이면 남보다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자존심 상하게 남보다 못한다는 말은 절대 듣고 싶지 않아. 라며 어떻게든 비교 우위에 서서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다. 한번 우월감을 맛본 사람들은 어느 순간 비교의 늪에 빠져버린다. 비교가 몸에 배어 있어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타인과 경쟁하며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일희일비하는 사람들. 그들은 비교가 아주 당연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선 타인을 이기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지 않는다. 그들에게 비교란 그저 일의 결과일 뿐이다. 그리고 자신이 정한 삶의 목표를 따라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왜 비교에 목숨을 거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비교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것이 자기 삶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에게 타인은 언제든 믿고 협력할 수 있는 상대다. 이겨야 하고 끝내 짓밟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비교에 목숨을 거는 것은 결코 아니다. 비교의 늪에 빠진 사람들은 성공을 해도 기뻐하기는커녕 다음에 성공을 못할까봐 걱정하고 괴로워한다. 그들은 높은 국어 시험 성적보다 낮은 수학 점수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잘하는 공부보다 부족한 사교성 때문에 힘들어한다.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와도 더 높은 이상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것이다. 비교를 멈추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가치가 남들의 평가에 달려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내 가치를 남들이 함부로 정하게 두면 안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누구나 모든 것을 잘하는 건 아니다. 그러므로 너무 높은 기준을 세우고 그것에 맞춰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아야 한다. 1등을 해도 기뻐하기는커녕 다음을 걱정한다면 그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1등이란 말인가? 그러니 내게는 없는 것, 남들에게 있는 것만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장점을 들여다보며 그것을 나만의 기준으로 계속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점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자기 비하에 빠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대신 장점을 키워 나가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서서히 비교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자기 삶에 만족하는 경험이 늘어날수록 비교로 인해 고통받을 일이 적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은 남들보다 우위에 서는 데 있지 않다. 그저 인생을 더 느끼고 더 즐기고 행복해지면 그만이다. 저는 이 챕터에 이 비교의 늪이라는 페이지가 정말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요즘에 저희가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이렇게 유튜브에도 치면 정말 많은 컨텐츠들이 나와요. 예전엔 자신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다고 하면 정말 자존감,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 네. 이 단어를 되게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고 현재의 내 상태에서 내가 설정한 기준과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취감을 조금씩 소소하게 맛보면서 그 본인의 자존감을 키워가는 게 진짜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까 기대치에 관해서도 얘기했었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상처받고 그리고 상처를 주는 일은 그 기대치, 비교 이런 것들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그 기대치를 충족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내 스스로에게 기대를 하고 충족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살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그 사람과의 행복을 위해서 자체를 존중하면서 거리를 유지하는, 나를 위한 잣대로, 나만의 잣대로 그 사람과의 거리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거리와 내 거리를 평화롭게, 그렇게 현명하게 조정하는 것이 온전히 사랑하고 살기에도 실은 정말 아까운, 얼마 되지 않는 정말 찰나의 시간이잖아요. 제가 오늘 책 리딩을 하면서 독후감처럼 이렇게 느낀 점을 막 주저리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봉사를 하다가 알게 된 신부님이 계셨는데, 이제 요즘에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푸념 같은 그런 고민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너가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까지 살았던 시간보다도 오히려 더 짧은 시간만큼, 물론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내 인생을 앞으로 정말 건강하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온전히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시간은 3, 40년? 네, 그 정도밖에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남은 시간이 별로 없네요 라고 신부님께 말씀드렸더니 신부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래,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으라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도 말고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도 말고 너무 상처 입지도 말고. 근데 그 말씀이 너무 되게 큰 힘이 됐어요. 네. 그냥 온전하게 사랑하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기에도 너무 짧은 찰나 같은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채널을 듣고 있으신 분들이 이 김혜남 정신분석 전문의님께서 적으신 이 소중한 글들을 보시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맺으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잘 자요. 굿나잇.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냥이들을 춤추게 합니다.